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구혜림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오늘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시장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740선 복귀를 위해서 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장 초반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좀 급격하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는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용 둔화에 주목을 했던 뉴욕 증시는 어제 안정세를 찾아서 다시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2% 가까운 하락세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반도체 업종이 아주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기세가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해운 또 모처럼 실적을 기반으로 게임주까지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형적인 이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한 업종씩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오랜 하락으로 인해서 가슴 아리를 했던 종목인 만큼 오늘의 상승이 더욱 반가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업으로 화제가 된 이렌시스 현재는 1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필두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과 전략의 방향들 저희 오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스타에서는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만나보는 이슈 경제 시간까지 유익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전에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적 흐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오늘도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실게요. 이주연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엇갈린 지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옵션 만기일로 큰 변동성을 보인 코스피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머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0.59% 오른 2,728선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이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가파르게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장중 864선까지 좀 저점을 내려오기는 했으나 하락분을 되돌리면서 현재는 0.36% 하락한 867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일장과 대비되게 오늘 기관가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장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 조금 더 짙어지고 있다는 점 포착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반대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은 오후장 갈수록 조금 매도세가 옅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물량을 더욱더 많이 덜어내면서 현재 구간에서 6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에 8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이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현재 7만 9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는데요. 18만 원의 조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2시 구간을 기점으로 다시 강보합으로 좀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0.24% 하락하면서 16만 9천 원 선 지나고 있고요. 엔캠은 오늘 7%까지 과대한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현재 구간 3.72% 하락하면서 29만 7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 양시장이 좀 엇갈린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자세한 이 흐름은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지금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외국 의사에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외국 의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이 되는 건데요.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단 위기 단계를 최고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고 현재까지 유지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책임 소재가 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의료 대란을 언제까지 계속 지켜볼 수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그러면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외국 의사들이 국내 의료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환자들은 그러면 좀 어떨까요? 네, 환자단체는 더 이상 진료 차질은 견디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의사단체가 외국 의사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의정 갈등이 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러면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외국 의사들의 진료 역량을 따져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진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외국 의사 진료 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번 조치가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료 대란을 계속해서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에 대한 추가 소식이 있다면 또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 무안 남학신도시에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건설한 신축 아파트가 역대급 이 하자 논란에 휩쓰였습니다. 네. 이 입주 전 사전 점검에서만 하자 건수가 무려 5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5만 건 굉장한데 이 내용 편지혜 기자가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사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벽이 비스듬하게 서 있거나 창틀과 바닥 사이가 벌어져 위아래층이 뚫려져 있는 등 총 830가구 규모였는데 총 4일간 진행된 사전 점검에서 접수된 하자 건수만 5만 건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국내 4위 건설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 총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네, 굉장한 규모로 지금 하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금 내 집이니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주민분의 반응이 제일 궁금해요. 반응은 또 어떤가요? 네, 입주 예정자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분들은 입주를 거부하고 있고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100건 넘게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역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장에서 어떠한 대응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떨까요? 네, 군청과 전남도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달 말까지 보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파트라는 것이 내 집이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또 추가 소식이 전해진다면 또 계속해서 보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우리나라의 주식장이 열리는 시각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데요. 이 내년부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 체계가 이제 깨지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내년 3월 시장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인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는 어제 9일 대체거래소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적인 운영 지침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주식시장의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선진화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거래가 허용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이 대체거래소의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게 된다면 좀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바뀔까요? 네, 우선 주식거래 시간이 현행보다 5시간 30분 늘어나면서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 그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호가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호가 유형이 좀 다양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금융당국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계획이며 수수료 경쟁으로 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매매 체결 수수료를 또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을 통해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수수료 경쟁이 있게 된다면 정말 거래 비용이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 항상 이야기가 많았던 공매도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공매도 규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공매도에 대한 관리 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습니다. 프리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고 넥스트레이드 정규 시간에서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날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여러분 봄 하면 혹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혹시 앵커님 어떤 게 떠오르세요? 봄 하면요. 네. 저는 벚꽃 아무래도. 벚꽃. 그쵸?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뭐 벚꽃이라든지 뭐 새싹, 새학기, 뭐 나들이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따사롭고 화사하고 그쵸. 이런 의미가 아마 많이 가장 떠오르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1년 중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그러한 계절이 바로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 4, 5월을요, 이 고위험 계절로 분류를 하고 이 지자체에서는 이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한 이 봄에 왜 이렇게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기자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에는 약 75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2년에는 약 100만 명으로 3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살펴보면요. 봄철 극단적 선택이 겨울철에 비해 20에서 30%가 더 높았는데요. 보통은 바깥 활동이 좀 적어서 겨울철이 왠지 더 우울감이 높을 그러니까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꽃이 피는 봄철에 사람들이 더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또 스프링 피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일조량이 또 높아지고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활동이 많아지게 되는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평소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일조량이 늘고 밤낮의 길이가 좀 달라짐에 따라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는 봄이 되면 햇살이 많이 비추니까 좀 마음이 온화해지고 그쵸. 뭔가 기분이 좋아져서 네. 우울증을 호소한 사람들이 오히려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와 반대가 되는 그런 결과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최근 들어서는 20대 또 30대까지 청년들의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 중 20, 30대 환자 비율이 2018년 26%에서 2022년 36%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부의 양극화, 또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요인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거리두기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계절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프링 피크라고 불리는 이 봄철 우울감 어떻게 관리를 또 해야 될까요? 네, 우울감과 불안감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먼저 객관적으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갑작스런 일상의 변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느린 변화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조량이 갑자기 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월부터는 미리 햇볕을 좀 쬐면서 산책을 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저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신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 그리고 식사 제때 챙겨 먹기처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이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부터 조금씩 산책을 좀 하고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하면은 조금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또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와 비타민 D가 우울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호박씨, 생선, 아보카도, 그리고 오렌지, 다크 초콜릿 등이 비타민 B와 D가 풍부하다고 하니까 챙겨 드시면 우울증에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 마감까지 11분여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오전장과 오후장 흐름이 어땠는지 또 어떤 섹터가 좀 눈여겨볼 만했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셨나요? 오늘은요, 사실 오후장 들어서 좀 힘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혼돈의 엔터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엔터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소속사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네. 아티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소속사에 어떤 아이돌이 있느냐, 어떤 가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력 아티스트
아지트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블랙핑크가 계약이 지난해 8월에 만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개개인의 계약은 만료가 되었지만 이제 그룹으로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룹에 대한 재계약만 체결을 했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네. 이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1분기 영업 손실이 70억 1,500만 원으로 적자 전환이 되었다고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금 1분기 매출액은 873억 4,400만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44%대 감소를 했고요. 네. 당기 순이익도 422억 원으로 98%대 거의 이제 많이 감소를 했고 현재 지금 주가도 살펴보시면 2%대 하락을 하면서 42,2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YG 엔터테인먼트 사실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내심 이쯤이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도 이쯤이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 이제 오전장에서는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 YG 엔터테인먼트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도 희망 회로를 돌리느라고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블랙핑크가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물론 이 최근 들어서 그 블랙핑크의 동생 그룹이라고 하는 베이비몬스터를 새롭게 출범을 시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의존도의 80%를 블랙핑크가 아직까지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 YG의 아티스트 다변화를 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봐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기획사도 저희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다른 기획사요? 지금 또 최근 들어서 아니 올해 들어서 저는 가장 큰 이제 밈까지 일으킨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명 미니진의 난으로 네. 불렸던 이 어두어의 민희진 대표가 이제 주총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 민희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 측이요. 10일 오늘 이사회가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을 해서 5월 31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대로 의결을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은요. 바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입니다. 이 하이브가 어두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해당 해임안은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거의 다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양쪽에서 다 칼을 빼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미니진의 대표의 해임안, 이 하이브에서는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어도어 측에서는 이 하이브가 불법적인 감사를 시행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양측이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흥미로운 점은 이번 미니진의 난으로 인해서 이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재산 손실 부분입니다. 이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 한국 주식가치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 30명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방시혁 의장이 1위였다고 하거든요. 정말 공고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주식 부자인데 하지만 이 최근에 하이브와 이 미니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막 크게 불거지고 서로 난타전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하이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살짝 회복하는 흐름을 또 보이고 있기는 한데 하룻밤 사이에도 진짜 몇 천억 원씩 막 이렇게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시혁 대표의 이 주식 재산이 크게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초에 이 재산이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3조 1,760억 원 가량 가지고 있었다고 네. 하는데 이 5천억 원 가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5천억이 날아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와닿는 액수가 아니라서 사실은 체감이 좀 덜 되죠. 그렇죠. 체감이 좀 덜 돼요. 뭐 3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빠졌다 이러면 그때는 마음이 아픈데 3조 중에 5천억 원이 빠졌다? 잘 감이 안 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지난해 5월 정도에 이제 집계를 했던 금액 3조 7천억 원대와 비교를 하면
1조 1천억 원 가량이 아, 감소를 한 조려. 그런 네, 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양측이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지금 이 과정을 돌아보게 되고 또 31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도어의 주주총회 결과도 지켜보면서 주가의 흐름까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서로에게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의 이 주장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이 반박 자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이 앞으로의 흐름을 좀 방향성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엔터 쪽은 좀 이렇게 흐름이 분명치 않게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반면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업종입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맞아요. 오늘 전반적으로도 살펴보면 이 실적들이 잘 나와서라고 하더라고요. 이 실적 훈풍을 타고 주가마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클리오 아시잖아요. 클리오 많이 맞아요. 쓰세요? 저는 아이라이너 썼었어요. 아, 클리오 꽤 안 번지고 좋아요. 그죠? 맞아요. 네. 저희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오늘 공시가 나왔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살펴보시면 이 23% 가량 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단기 순이익 역시 지금 73% 가량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뭐 클리오뿐만이 아니라 이 화장품 관련된 주들 모두 다 지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저희 이거 좀 얘기했던 종목인데 네. 오늘 클래시스도 괜찮네요. 그죠? 네, 맞아요. 클래시스 사이즈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적이 좋았었는데요. 지금 클래시스 2%대 하락하면서 현재는 네네. 47,300원에 움직이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크게 뛰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숨에 코스닥 시총 순위 3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음.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슈링크 기계를 만들고 그쵸. 그것을 또 외국에다가 납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클래시스는 연결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6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가 증가를 했다고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1분기 클래시스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외국, 태국이나 브라질 또 미국까지 진출할 수도 있다. 소모품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 K-뷰티의 성장성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이러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클래시스가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장 초반대까지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클래시스는 섹터 내 대장주의 좀 정석과 같은 맞아요. 업체인데요. 신제품의 이 진출 확대 이뿐만이 아니라 이 인지도 우상향이 좀 같이 이렇게 정비례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적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향 장비 이 판매 계절적인 성수기가 2분기 그리고 4분기라고 해요. 이제 1분기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 업종들 어제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실적 개선을 필두로 해서 투심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거 상한가 쳤다고 말씀드렸던 실리콘2 아니면 많이들 이야기 되고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 VT 그리고 토니모리, 이츠한불 본느라든지 인그루드랩, 한국콜마까지도 저희 지금 최소 7% 이상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화장품주도 좀 계속해서 좀 찾아보셔야겠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엔터 업계와 화장품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마감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0일 금요일장 문 닫겠습니다. 네, 간밤 고용지표 둔화에 따라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리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것과 달리 우리 시장은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 구간 오늘 2723선까지 밀리는 모습 보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단단한 흐름 유지하면서 2728선에서 마감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0.65% 하락하면서 864선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와 그리고 어제 큰 폭의 물량을 던졌던 연기금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개인만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1,0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주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79,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아쉽게도 18만 닉스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17만 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강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었는데 오후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0.18%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부 하락 구간을 만회하면서 98,2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어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던 엔캠, 오늘은 3%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29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나쁘지가 않았는데 코스닥 흐름이 조금 아쉽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뜨겁게 불타오른 종목들은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로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장이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이 삼성전자 발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에서는 손을 떼고 이제는 로봇에 공을 들이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반도체 부문의 선행 연구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 그 안에 있던 인력들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대신 이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로 전환을 해서 이 미래 로보틱스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밝힌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이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것이 주가에도 그쵸.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3.2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 보였는데 현재는 좀 내려왔습니다. 현재 3.99%대 내려오면서 3,130원의 종가에 형성했습니다. 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네.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장 초반에는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강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조금 더 뚫어내지 못하고 거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주의 흐름이 좀 오후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해운주들은 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끝까지 좀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로 좀 꼽히고 있는 발틱 운임지수가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해운주들이 이 부분을 좀 호재로 인식하지 않았나 이런 뉴스가 또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 시장에서 좀 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섹터들
몇 가지 한번 짚어봤고요. 바로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이제 일본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잘 키워왔더니 라인의 지배권을 가진 갈등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어제도 아주 살짝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본의 라인 야후가 이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이 네이버의 지분을 약화시키고 이것을 경영권 탈취까지 이어지게 하지 않나 이러한 내용들을 어제 전했었습니다. 이 라인 사태 과연 핵심이 무엇이고 그러면 또 이것이 네이버 나아가서 이 우리 증시 전반에 좀 끼칠 영향은 또 어떨지 오늘도 저희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네이버 이 라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네이버 라인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에서는 정말 국민이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개괄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이 네이버의 라인을 뺏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회원의 한 명의 가치가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라인의 회원 가입 수가 2억 명 정도 됩니다. 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대부분이 가입돼 있습니다. 태국과 대만에서 각각 전체 국민의 80%가 다 라인에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카카오를 5천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바로 라인이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틱톡을 지금 무조건 중국에서 중국 서비스를 미국에 넘겨라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국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중국이 다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려를 이제 일본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일본 국민 1억 명에 대한 정보를 한국 기업이 지분을 반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유출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세대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주도하고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일반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알리, 테무가 막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당장 정부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해 가는 게 아니냐. 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 라인의 같은 문제, 같은 자유 진영에 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디지털 쪽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라인과 같은 또 각 이메일을 사용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팩스 문화입니다. 맞아요. 팩스로 많이 주고받고 공식적인 서류를 다 팩스로 주고받는 아주 후진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도 이렇게 좀 한국의 기업이 절반 정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두려움이 있고 현재 네이버도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번에 유출된 건수가 한 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일본의 NTT 도코모 같은 경우가 수년 전에 한 수백만 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뭐 행정 조치를 한다든지 엄한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까지 함께 한국의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자기들이 과거에는 한국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뛰어난 기술로 일본을 이렇게 자기들 지배하거나 뛰어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잘 걸렸다. 개인정보 유출?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뺏어야겠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 시작은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이걸 나중에 조치를 해서 유출이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빌미로 지금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를 앞세워서 지금 배후에는 정부가 있고 일본 정부가 있고 그래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일까요? 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은 소프트뱅크 한국의 이제 손징이 회장입니다. 한국의 3세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본 이름은 손마사요시고 이제 손정이라고 많이 불리죠. 대한민국의 쿠팡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쿠팡, 그다음 야놀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고 이 사람은 항상 전부 다 미국에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한 3조 원 정도, 야놀자에도 최근에 한 3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 야놀자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될 건데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우량한 기업에 대한 그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지금 5대 50%씩 딱 가지고 있고 보통 우리가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50% 플러스 한 주입니다. 네. 무조건 50%가 넘어야만 이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라인 야후와 미국 일본의 야후와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는 딱 50%씩 절대로 한쪽에서 경영권을 하지 못하고 함께 발전하자 이런 협업의 차원에서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7명의 이사 중에 지금 야후가 지금 4명을 가지고 있고 또 네. 네이버도 이제 3명 정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본의 위치에 있고 일본 사람들이 거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라인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제 네이버가 좀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네.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부도 우리 일본 개인에 대한 정보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손정혜 회장도 라인이 앞으로 무궁하게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카카오에 회원을 가입했지만 카카오는 계열사가 180개입니다. 네.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카카오 택시, 카카오 헤어 그쵸, 그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업을 파생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인의 정보가 앞으로 미래 가치의 핵심적인 자원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을 미국 사람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부가 미국의 페이스북에다가 우리의 지분을 다 넘겨라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네. 세계적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세계적인 표준을 따라야 되고 또 그런 인정을 해줘야만 해외 기업도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네. 한국 사람을 고용하고 한국에 공장을 짓는 거, 이거 직접 투자. 네이버가 라인을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한 겁니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도 50%가 외국인 지분이죠.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재무적인 네, 네. 목적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네이버 라인에 대해서 네이버와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잘 협의를 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런 지금 현재 한 50%의 지분이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도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정부도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일본 정부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때리기로 해서 또 자기들 인기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다. 네.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교수님께서 이 정부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 정부가 막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일본 정부 대 한국 정부 이렇게 정부 간의 이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잘 키운 라인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일본에다가 바치는 것도 진짜 너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열불이 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네이버 측에서도 이 정부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정부가 어떻게 좀 나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계적인 표준을 따라야 된다. 세계적인 표준이요. 예, 세계적인 네. 표준. 우리나라의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에 대한 정보가 페이스북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분을 다 팔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 과연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그쵸. 영업 활동을 하겠느냐. 네,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웹툰 미국에서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다가 세계적인 표준을 좀 따르고 기업 윤리라든지 이게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NTT 도코모는 한 수백만 건 유출됐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일본 기업이니까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 5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렇게 세계적인 표준을 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일본에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있고 네. 우리 기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을 지켜주는 것도 정부의 큰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이 네이버의 라인 이 문제가 또 심각한 게 이걸 나쁜 선례로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다 뺏기게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만약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 가서 새로 기업을 그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시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배구조나 이런 문제로 다시 뺏기게 되는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 되겠고, 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에 또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큰 역할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한 2,5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인 유가증권이 있고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쿠팡이나 쿠팡은 이미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우리가 쿠팡이 한국에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에 상장했는 이유는 주식 가치를 한 10배 정도 더 많이 해줍니다. 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 일본은 한 5% 정도 됩니다. 네. 중국이 한 4%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60%가 다 달러로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이고 자본시장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영업을 하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많이 했었다. 지금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부도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 상장할 때 가장 크게 후대받는 게 차등 의결권입니다. 우리나라 창업자에 대해서는 10배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1대1입니다. 창업자든 개인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 언제든지 경영권을 뺏길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미국은 그런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또 주식에 관련된 거래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받고 양도세도 받고 배당세도 받고 모든 세금을 주식시장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취약하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 더 많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나라 웹툰이라든지 네이버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정부의 큰 역할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은 진짜 일본보다 앞섰고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 1등입니다. 네. 우리가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다 세계 1등을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하게 된 것도 우리가 워낙에 IT 산업은 우리가 일본을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질문 정말 짧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대로 일본의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면 이때 그 네이버에 미칠 충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의 지금 시가총액은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45만 원에서부터 지금 한 60% 내렸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 다 지금 60% 내린 상황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부터 내리게 되어 있고 올해는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4.6% 매년 1%씩 기준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IT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2억 명이나 회원이 가입돼 있고 네이버의 가치가 이 라인 때문에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 현금은 10조 원 받겠지만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일본이라든지 태국, 대만 등 이런 미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 전망은 밝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좀 지켜줘야 되겠고 네이버도 가급적이면 일본을 잘 설득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고 이렇게 잘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혹시나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당장의 재무적 이익보다는 이 미래 가치가 좀 감소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이슈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